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진핑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국유 기업의 채무 분리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국유 기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소유자는 공산당 1인이고요. 그리고 그 경영은 이제 공산당 또는 이제 전문가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이 중국의 국유 기업이라는 존재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계 유일 경제 대국인데요. 그리고 그 경제 대국에서 GDP의 50% 이상을 산출해내는 게 국유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1인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해마다 나오는 이익이 800조가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예를 들어서 3개년치만 모아서 우리나라 상장사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약 2300조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파워죠.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그 시진핑이 이 당정을 고쳤습니다. 그 전에는 덩샤오핑이 2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그 당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 연임 조항을 철폐해서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당정을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그 전인대에서 이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많은 것들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유 기업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숫자를 통해서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10월 달에 시진핑이 최초로 이것을 이제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그 자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이곳에서 나오는 이 국유기업에서 나오는 그 이익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G2 국가의 이 모든 이 이익이 GDP의 50%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회사들의 그 이익이 전부 이 공산당 국유 기업에게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각 기업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 혼자에게 그 이익이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 이제 800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7개 중앙국유기업이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았을 때 480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480조면 5년치만 모으면 우리나라를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유기업이 이 145개국 정도의 이제 그 1대1로 계약을 서로 체결을 했는데요. 각 나라의 기간 산업을 개발하는 그러한 임무입니다. 이때 중국 국유기업들이 이곳에 현지법인을 세웠는데요. 그 현지법인이 약 한 3,400개 정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1대1로 이 계약도 굉장히 중국에 유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외환보유고가 1대1로 시작할 때 약 4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천조 됩니다. 5천조. 이게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업에게 꾸어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 빌린 돈으로 이제 1대1로 관련한 기간 산업을 하는데요. 이때 이 사업을 전부 중국 국유 기업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이 돈은 다시 중국 국유 기업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지금 개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막대한 이 국유 기업에서 나오는 이익,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통한 1대1로 사업,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1대1로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2017년, 2018년도에 이 서방세계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서방세계 각국에서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차 코민테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코민테른을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일단 이 중국에서는요, 각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을 지원을 합니다. 사회주의 정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합니다. 돈도 주고 또 심지어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부가 출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를 통해서 이제 그곳에 많은 이 중국인들을 또 그곳에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 정부가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을 장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증권거래소는 말하자면 그 상장사들이 자신들의 증권을 거래하는 곳이죠. 이 증권거래소가 이제 해외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어디에서든지 여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국유기업들 이게 2017년도에는 18,800개라고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또 2021년도에는 32,500개라고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지방 국유기업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1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장점인 때는 30만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기업들에서 소액주주를 가장해서 우리나라의 특정 회사의 지분을 계속 매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 이상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권 교체에 대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1%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중국 자금이 대거 들어와서 경영권을 교체한다 합시다. 또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기금과 연합해서 이 사회주의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경영권 교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주총에서 중국 자금이 대거 여기에 투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경영권이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경영권이 교체되면은요, 곧바로 유상증자를 때립니다. 그러면 기존 최대 주주는 이제 영영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 노조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대기업이 이렇게 이제 노조 소유가 된다 합시다. 이제 그 기업은 마음껏 그 내부 자금으로 또 다른 기업들을 M&A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청사들은 다 자연적으로 따라올 거고요. 또 다른 대기업도 그렇게 M&A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 푸틴의 경우에는 3년 6개월 만에 러시아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을 다 국유화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판 사회주의 혁명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총칼 들고 나아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한 나라를 사회주의화하고 공산화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사회주의 정당을 지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국회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게 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큰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기금과 같은 이러한 자금을 통해서 그러한 대기업들을 국유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금만 가지고는 이제 힘이 딸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연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투자를 못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막고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국 자금이 소액주주를 가장해가지고 여기에 합세를 해버리면 이런 대기업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요, 그 나라에 이러한 대기업 서너 개만 잡으면 그 나라 전체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전체의 일자리가 장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이 장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산수단이 토지였는데요, 지금은 기업인 것입니다. 기업을 장악하면 일자리를 장악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차 코민테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중국 국유기업은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국에 이 국유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97개의 중앙 국유기업과 32,500개 혹은 18,800개 이러한 이제 국유기업들이 있는데, 이 국유기업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흘러나온 자료를 통해서만 우리는 간헐적으로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기업의 그 자금에는요, 이렇게 이익이 쌓인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도 자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유기업의 이 자금 규모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순자산,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투자한 거 하고요, 이익이 쌓인 거, 이걸 가리켜서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 국유 기업의 경우에 1.1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부채, 이게 1.9경입니다. 이게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꾼 것이나 다른 회사로부터 꾼 것, 이게 이제 1.9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국유 기업의 이러한 순자산은 1.1경, 부채는 1.9경, 그렇게 해서 3경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시진핑이 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순자산 1.1경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매해 800조 원씩 이익이 더 이제 플러스 되어 갑니다. 자, 그리고 이 국유 기업에서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채 또한 계속 늘어납니다. 말하자면 은행으로부터 또 이제 그 차입을 더 하는 것이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차입을 더 해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예금 이러한 것이 있겠죠. 여기에 75%를 국유 기업에게 다 대출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돈의 75%가 다 이 국유 기업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투자하고 쌓아놓은 이익 1.1경, 그리고 금융권이나 이런 데로부터 차입한 거 1.9경 해서 3경 정도를 지금 중국에 있는 국유 기업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3경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냐면요, 유동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거하고 또 유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정자산이라고 불렀는데요, 뭐 건물이나 토지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발비나 이렇게 해서 고정형으로 해서 있는 자산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3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부채 중에서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들이 있어요. 이걸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상환기일이 도래해서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만기가 1년짜리도 있고, 이러한 것을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 1년 이내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 중에서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 그걸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자산하고 이 유동부채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사는 디폴트가 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있는 이 자산을 가지고 다 고정자산에 투자를 해버렸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에 들어가고 사업 확장에 들어가고 해외로 투자하고 이랬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 유동자산이 이제 이 유동부채보다 못 미치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채무 불이행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유 기업이 도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고 또 중국에서 국유 기업이라고 하면은 알짜 중에 알짜, 거의 손짚고 헤엄쳐도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만 국유 기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국유 기업들이 도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장점인 시기에서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넘어올 때 이렇게 부실 국유 기업들을 대거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의 알짜입니다. 알짜. 그리고 아주 대기업들입니다. 이런 데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져서 디폴트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이 이 조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중국 기업들의, 이 국유 기업들에 대한 부채 비율이 너무나 높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67%였는데요. 일반 선진국은 89%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2배가량이 높은데 이것은 좀 이상한 숫자인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나라 기업들이 사업을 해 나갈 때 보통 이제 요구되는 이 그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적정한 그러한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그 이상은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그 이상은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89%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블되는 금액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업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이러한 부채 비율이 89%면 되는데 중국은 GDP 대비 167%라는 것입니다. 이 GDP가 그 나라의 총 생산이지 않습니까? 이것 대비 이렇게 모든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은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대출을 해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도한 대출이 어디가 있느냐? 전부 국유기업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75%가 국유기업에 가서 이 부채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이제 이 자산으로 넘어가서 국유기업의 소유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유로 있을 때 이 유동부채만큼은 유동자산으로 놔두고 나머지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사업확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디폴트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점증하는 국유기업 디폴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한번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이 디폴트 발생한 이 기업들의 이 비율이 그 전에는 국유기업이 12% 정도가 됐었는데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77%가 됐었는데 이게 아마 2019년도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20년도입니다. 이때 갑자기 31%로 국유기업 디폴트 비율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은 57%를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유기업들에 대한 디폴트율이 급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2020년도에 갑작스럽게 아주 대기업 국유기업들이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규모가 되는 이러한 대기업 국유기업들이 이제 그 채무 불이행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대기업으로서 채무 불이행에 빠진 그런 회사가 이 화천그룹, 융청메이덴, 칭화유니그룹 이런 데들은 아주 이 중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우량 대기업인데 여기에서 채무 불이행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회사채 등급이 어떻게 됐느냐? 트리플 A였습니다. 트리플 A 신용 등급이라면 이것은 아주 국가가 보장할 정도로 이 완전한 신용 등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이 디폴트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조로 하나 좀 알고 있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중국에서는요, 국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웬만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유 기업에 많은 비리와 부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일절 공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왜 디폴터가 됐는지를 외부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요. 110건의 21조 정도의 이 디폴트를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폴트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공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은요, 국유기업 디폴트율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내용은 자세히 외부에 보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도 시진핑이 자신의 그 이연임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서 대국 굴기를 말하고 1대1로를 말하고 중국몽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도 공개한 내용이지,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공개된 내용이지, 그 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정부패의 사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공개가 됐냐면요, 시진핑이 2013년도에 그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시진핑의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보시라이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라이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인방이 있었습니다. 신사인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좀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때 이들의 부정 규모가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도 제가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그 투자금융회사 중에 화롱자산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장이 라이 샤오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장이 이 화롱자산관리 회장이 될 때까지 여러 직책을 고루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 그 화롱자산관리의 이제 회장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부정 규모가 어땠냐면요. 라이 샤오민 해서 첩이 100명이 있었는데요. 이 첩 100명에게 아파트를 다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아파트 한 단지를 다 사가지고 이 100채를 이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실에는 뭐 외제차가 뭐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 대저택을 마트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 340억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2.5톤이 됐습니다. 셀 수 없어가지고 무게를 쟀습니다. 2.5톤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부동산, 주식, 골드바, 뭐 자동차 이러한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이때 뭐 드러난 수료 규모가 뭐 3천억인데 3천억이 아니죠. 더 넘죠. 한 번에 1,000억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는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라이 샤오민인데요. 이것이 일상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국제탐사보도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두 개의 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2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중국인 2만 명이 4,200조를 거기에 예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4,200조입니다. 4,200조. 자, 그리고 이건 MBC에서 한번 보도된 내용인데요. 시진핑의 그 매형이 있습니다. 그 매형을 통해서 4,600억을 예치를 했고요. 그리고 원자바오, 그렇게 청렴하다고 소문난 원자바오 그 일가가 3조. 그리고 덩샤오핑의 그 후손들이 1,700조. 이렇게 이제 비자금으로 있는 거예요. 해외에 이제 예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중국은요, 그 거대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치하기가 제가 볼 때는요, 매우 쉬워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든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진핑이 자기의 이제 그 정적, 그 보시라이를 비롯해서 슈차이허우, 저우용캉, 링지화, 이런 이 신사인방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부패를 이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찌르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고 할 때는 공개를 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이 화룡자산관리 그 회장 라이 샤오민 이 정도 규모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만 명이 4,200조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 샤오민은 이것을 집에다 놨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은행에 예금하면은 다 뒤지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사람은 전부 해외로 도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로 도피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 샤오민의 그 부정 축제는 일반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찌르면 다 그 정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년에 800조 원의 이익이 생겨요. 금융기관에서 마음껏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돈이 회사에 철철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쓸데있는 돈들이 아니에요. 다 남아있는 돈이에요. 여기에서 횡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구개발이나 사업 확장이나 해외나 이런 데로 돈이 자꾸 흘러가는데 이 사이에 끼어서 이제 횡령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수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국유 기업을 비롯해서 모든 그 민간 기업까지 해서요, 당위 서기가 각 회사마다 있습니다. 당위 서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당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나 이러한 나라에서는요,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정치와 경제를 엄격히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경유착을 그냥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당위석이라는 그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을 통해서 공산당에게 그냥 상습적으로 이 뇌물이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자산 삼경이 여기에 부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진핑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 시진핑이 나라 돈을 지켜내면 이 시진핑은
이제 나름대로 큰 이 국유 기업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해외로 빼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이제 집권을 하자마자 곧바로 외친 것이 이제 내정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든 여우든 쇠파리든 다 때려잡는다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끝없이 부정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걸려든 게 아까 얘기한 그 신사임방인데 그 신사임방에 그것은 오픈을 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국유기업의 이런 횡령이나 이와 같은 비리를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나라 돈을 다 이렇게 가져가느냐? 이게 과연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것이었던 것이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에는 그냥 숫자만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장차관급 56명, 그리고 해외로 이 8,000명, 약 144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위 이 공산당들을 18만 명, 이렇게 일단에는 이제 검거를 좀 한 것입니다. 장차관급을 가리켜서 호랑이라고 그러고요. 해외 도피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하위, 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든 여우든 파리든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진핑은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진핑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중국을 관리하기가 편해요. 왜냐면은 어느 누구든 그냥 찌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찌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획일적이 되고 이렇게 시진핑이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깊어요. 만약 여기에 부실자산이 없다, 그 시진핑이 관리를 잘 해 나간다, 그러면은 이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를 위협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실자산 규모가 계속 누적이 돼가고 있고, 작년에 이렇게 디폴트가 발생을 했는데 또 계속해서 디폴트가 발생을 하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안심을 할 수 있는, 세계의 이러한 자유를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 부분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국유 기업들이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 300곳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나라든 증권시장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기업은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정직하게 상세히 이제 공시를 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에 있는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서 이제 중국 국유 기업에게 이걸 요청을 합니다. 말하자면 검증할 수 있도록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중국 국유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를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심리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정확한 것이 드러나겠죠. 이렇게 하니까 일단 벌써 이 5개 기업 정도는 일단에는 이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포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서는 약 300곳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국유기업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민간기업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부 뇌물을 주고 막 이러는데 이러한 것이 여기에 다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실자산에.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 기업들이 대거 이제 그 뉴욕 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자산이 3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부실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성이 없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성이 없는 자산은 대체로 횡령이나 이 뇌물, 이것이고요. 연구개발이나 사업확장이나 해외 진출할 때 여기에 이제 섞여서
이제 횡령이 되기도 하고 뇌물로 주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국가자산관리 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자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자산관리를 잘 해내서 이게 가능해진다. 그렇다면은요, 이 국유기업은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국의 부정선거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 국유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자금이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사회주의라는 단일 정부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성경에서 이러한 존재를 한번 살펴본다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존재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성공은요, 시진핑 자신에게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성공은요, 사실은 세계의 이 평화를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서 부정이 누적되고 또 해외로 도피하고, 부정이 누적되고 모든 자금이 해외로 좀 도피하고, 결국은 중국에 있는 모든 부자는 다 도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부정을 통해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즐거운 소식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유진영이 옳고 공산진영이 그르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공산진영은 분명히 그러요. 그러나 우리가 옳고 저쪽이 그르다고 해가지고 저쪽이 쇠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유진영에 특히 이런 교회가 부패하면은요, 오히려 그런 것이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현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자유진영이 옳고 공산진영이 틀렸으니까 중국은 이렇게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정이 득세를 해서 이러한 통치가 가능하게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성공은요, 이론적으로는 중국이 성공을 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부실자산 관리를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 정부 들어서 2013년도부터 해서 이제 부패를 이제는 뒤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주 이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부정부패가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순자산 1.1경 모든 이익이 이렇게 쌓이고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이 1.9경, 이게 이제 국유기업에게 있는데 이게 주인 없는 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있는 국유기업, 이 고위 공직자들과 이런 관리들과 위아래 할 것 없이 전부 이런 뇌물과 이 부정부패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공개를 안 합니다,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흘러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개략적으로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료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아주 이 굴지의 이 대기업 이 세 개가 이제 디폴트가 됐는데요. 여기서 디폴트는 이 채무 불이행을 말합니다. 하나 이제 부도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 사실 정도만 공개가 되지 그 내부 상황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이 내용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한 110건 정도, 그리고 21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큰 이 대기업, 전혀 뜻밖의 기업, 이러한 데가 이제 디폴트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천그룹, 융청메이랜, 그리고 칭화유니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곳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다 지방국유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지방국유기업을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지방 국유 기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국유 기업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부정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화천그룹과 용청메이드는 이제 지방 국유 기업이고요. 그리고 여기 칭화유니그룹은 이것은 중앙 국유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칭화대학교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그룹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보면은요, 화천그룹의 경우에는 BMW하고 합작 파트너 사입니다. 라이닝 정부에서 8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1조 원의 회사채가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고 해서 신용 등급이 AAA 등급이었는데 이렇게 채무 불이행에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용청메이드는 이 석탄 기업인데요. 석탄 에너지의 자회사입니다. 아주 핵심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디폴트가 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칭화유니그룹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반도체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요. 칭화대가 칭화홀딩스를 통해서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하 자회사가 588곳이고요. 이곳의 상장사도 36곳입니다. 이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반도체 대기업 65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65조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65조는 100여 개의 반도체 제조, 설계, 패키징, 테스트, 설비, 소재 등 이런 데다가 다시 이 자금을 이제는 또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분한 곳 중에 우한홍신에게는 20조를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업한 기업이 6개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폐업한 곳이 6개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이 칭화유니그룹에 65조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신코어지라고 SMIC인데 여기에서는 7나노를 개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65조를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중신코어지에서는 7나노를 개발을 했다. 이러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이 해서 반도체 굴기의 이 실패를 함을 통해서 2025년도에 반도체 자금률을 75%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2011년도에 12.7%, 2020년도에 15.9%, 2021년도에 16.1%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신코어지에서 7나노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TSMC나 삼성에 비해서 기술 격차를 5년에서 한 2, 3년 차 정도로 이렇게 줄였다. 이러한 뉴스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괄목할 만한 그러한 신장이 되겠죠. 우리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볼 때요.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누어서 좀 파악하면은 좀 편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통 제조업. 여기에서 사실은 현재 중국이라는 이 G2 국가라는 그런 위상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첨단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첨단 제조업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중국이 따라오느냐, 따라올 수 없느냐에 의해서 이제 장래에 이제 중국 경제가 좌우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건설 플랜트 쪽입니다. 여기에서 약 29%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볼 때 서비스나 이 도소매는 이 파생 GDP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은 이게 주요 GDP를 산출하는 그러한 업종이니까 이 셋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중국 경제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첨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 중국 입장에서 아직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회색 코뿔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건설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건설 관련된 것은 거의 지방 정부에서 이 관할을 합니다. 물론 민간 기업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건설과 관련된 업종에서 헝다그룹 사태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